안녕하세요. 화상관계 호입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엔 이제 미국 파산법, 미국 연방 파산법이 미국 파산법 개론 중 연방 파산법의 구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기 스캔이 좀 잘못돼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파산법 개요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방 파산법의 구조, 파산법원이 관할, 다른 지급불능 절차. 지금 첫 번째 연방 파산법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쭉 보고 있습니다. 109조는 다른 조문과 마찬가지로 파산법이 작동하는 방식을 볼 수 있는 좋은 곳이다. 어느 유한 책임 회사가 제11장 절차에서 채무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109조 D를 보게 된다. 이 조항은 제11장 절차에서 채무자가 될 수 있기 위하여는 실장 절차에서 채무자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진술한다. 109조 B는 일부 인, 퍼슨을 제7장 절차의 적용으로부터 배제하는데 유한 책임 회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109조 A로 가게 된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인인 경우에만 파산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101조는 파산법에서 사용되는 인이라는 단어는 법인을 포함한다고, 코퍼레이션을 포함한다고 한다. 101조는 나아가 법인을 정의한다. 이 조항은 파산법상 법인 개념을 주법하에서 법인이라고 부르는 업체들을 넘어 확장하고 있어 그 문면상 유한 책임 회사를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광범위하다. 따라서 유한 책임 회사는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법인이고 법인은 인에 해당하며 이는 달리 특별한 제외 규정이 없는 한 파산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개인이나 기업이 재정적 공경에 처했거나 지급불능 상태의 것을 요구하는 명시적인 요건은 없다. 연방파산법 101조는 지급불능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공정하게 할인된 가치가 그 자산을 초과할 때 존재하는 조건이라고 정의하지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할 때 존재하는 조건이라고 정의하지만 지급불능 그 자체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의 필수적 요건은 아닙니다. 사실 109조 C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반대 해석이 이것을 뒷받침한다. 이 조항은 지방정부가 부장 절차의 신청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급불능 상태여야 한다고 특히 규정하고 있다. 109조의 다른 부분에 지급불능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부터 다른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반대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다. 지방정부만 지급불능 상태고 나머지 법인은 지급불능을 요하지 않는다는 반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급불능이라는 명시적 요건을 두지 않는 것은 타당한 것이다. 어느 법인이 100불의 자산, 49불의 통상 채무 및 50대 50의 승패 확률이 있는 소송이 있는데 여기서 지면 법인은 추가로 100불의 채무를 더 지게 된다고 가정하여 보자. 형식적으로 보면 법인은 지급불능이 아니다. 적정하게 할인된 99불의 채무 및 100불의 자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채권자들은 그들이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50대 50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초조하게 될 것이고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파괴적인 경주 같은 것을 야기하게 되는데 서로 이제 막 다투어 이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파괴적인 경주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파산 절차가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파산 절차가 방지하고자 하는 게 평등의 원칙이 저해져 개별적인 개별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더욱이 사건이 진행되는 초기에는 지급불능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채무자가 비자발적으로 파산 절차로 끌려 들어갈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하여 이게 이제 비자발적 파산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거죠. 연방파산법은 재무적 공정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만 채무자를 비자발적 파산 절차로 몰아넣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산 명시까지는 필요로 한다고 하죠. 재산 명시까지 해야지 채무자가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채권자가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벤치마크는 지급불능이라는 기준보다는 훨씬 적용하기 쉽고 실질적으로 지급불능 상태가 겹친다. 대부분의 대출 계약에는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개연성이 크게 되는 상황하에서는 채무자의 변제기를 앞당기는 약관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조건이 존재하면 첫 번째 조건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예전에는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첫 번째 조건을 파산법적 의미에서의 지급불능이라고 부르고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두 번째를 형평법상 의미에서의 지급불능이라고 구분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파산법적 의미에서의 지급불능, 형법법상 의미에서의 지급불능이라고 뭐 이렇게 구분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들 중 어느 것도 재무적으로 건전한 상태에 있는 자가 파산법을 일부러 이용한다는 것을 시사하여서는 안 된다. 파산법은 비파산법을 답습하는 것이고, 지급 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그의 모든 채권자에게 100%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남용의 기회가 존재할 때는, 예를 들어 파산 절차로 인하여 채무자가 짜증스러운 공정거래법 소송이 우호적인 타결을 강제할 수 있게 되거나, 지급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가 임대인에 대한 부채를 상한선 이하로만 부담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법원은 파산자가 악의로 신청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 버트너 원칙. 파산제도의 특수한 정책이 주장되지 않는 한 파산법은 비파산법상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사상이 그러한 사건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파산법 3장은 사건의 관리에 대해 규정한다. 301조부터 307조까지 규정은 파산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말해준다. 321에서 329까지 규정은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자들을 지배하는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채무자가 변호사 또는 다른 전문 직업인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게 하여는 사전에 법원에 이것을 허가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329조 하에서 소송 대리인은 그들이 보수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및 보수를 지급할 재원이 무엇인지에 관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것은 그들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나아가 연방파산규칙 2014는 변호사에 대하여 채무자, 채권자들,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 및 그들이 회계사와의 모든 연구관계를 게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게시는 채무자의 대리인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327조 A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 공평을 저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연구관계를 없다 혹은 있다, 이거를 디스클로즈 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법인인 고객이 파산의 신청을 제출한 후에도 법인을 계속 대리할 것을 원하는 변호사가 누구이든지 그의 업무를 복잡하게 한다. 변호사가 신청 이전에 제공한 용역에 관하여 기업이 지급하지 않는 금액이 있을 경우 그 변호사는 파산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기업을 대리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돈을 받을 지위에 있다는 것 때문에 변호사는 102조의 의미 안에 속하는 채권자이고, 그런 연유로 더 이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비슷하게 신청서 제출로부터 90일 이전의 기간 동안에 통상의 영업수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받은 변호사도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제가 됐죠. 어떤 변호사님이 법인 파산 신청했는데 수임료 5천만 원을 받은 얘기를 해요. 좀 문제가 있죠. 통상의 과연 그 사건의 난이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법원 예납 비용이라든가 파산 사건의 난이도를 봤을 때 도저히 5천만 원을 받을 성질이 아닌데 그걸 받았다는 거는 통상의 영업수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서비스죠. 그렇죠? 이거는 관제인이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있으니까 미국에도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 사유도 변호사가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게 배제할 수도 있다. 법인 이사 또는 주주 중 누구라도 개인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파산 절차에 있어서 법인 자신을 대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법인이 이사에 참석하는 변호사 또는 그 파트너 변호사 역시 이해관계가 없다는 요건을 만족할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인 파산 신청은 이런 요인 때문에 기존에 법인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나 이사와 연결되지 않는 다른 독립적인 변호사가 수행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죠.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변호사 자신이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사이에 이전에 특수한 관계가 전혀 없었던 경우라고 할지라도 변호사는 고용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 중에 누구도 채무자나 채권자들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비록 327조 C에서 보듯이 과거 채권자를 대리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변호사가 제척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 변호사가 제척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항상 쉬운 게 아니다. 파산 절차의 다른 곳에서 그러하듯이 여기서도 파산법 위의 다른 법에서의 기준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그 기준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조차 힘들다. 이해관계 충돌에 관한 파산법 이해의 영역에서의 규칙은 변호사가 하나의 거래 또는 진행 중인 한 소송에서의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대부분의 업무는 협상이고 거의 모든 당사자 중 누구의 편에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계시는 완전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는 이에 적절한 계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이 발견한 때는 법원은 변호사를 제척할 수 있고 변호사 보수를 부인할 수 있고 계시 불이행으로 인하여 촉발된 조사 비용 중 어떤 것이든 변호사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어느 법원은 법률사무소가 업무를 잘 수행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시 불이행을 이유로 100만 달러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어휴, 엄청나네요. 아주 그냥 10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10억인가요? 10억? 만 달러가 1200만 원이니까 10만 달러는 1억. 그렇죠? 12억이죠. 12억. 11억? 12억 정도 됩니다. 그 결정에 의해서 법원은 이 법률사의 업무 수행이 회생 과정에서 결정적임을 인정하고 해당 사건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희망하였음에도 그렇게 하였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계시 불이행에 대하여 파산 사건에서 고의로 사기적 방법으로 허위 진술한 것을 이유로 18 U.S.C. 122조 3회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도 있다. 9.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대 젤렌인가요? 여기에서 저명한 뉴욕의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그 법률사무소가 다른 사건에서 주요 담보채권자를 대리하고 있다는 점을 게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게시한다는 게 자기가 어떤 걸 오픈 깐다는 거죠. 디스클로저. 저명한 뉴욕의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그 법률사무소가 다른 사건에서 주요 담보채권자를 대리하고 있다는 점을 게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여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엄청나네요, 미국도. 그렇죠? 이런 거는 절차에서 어떤 부정행위나 이런 거는 하여튼 미국은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해관계를 게시해야 할 의무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진행 중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변호사로서 채무자를 대리하던 도중에 채무자 회사의 이사들 중 일부가 범하였던 비사실을 발견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당신은 사회이사를 포함하여 회사의 이사 모두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고용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 중 어느 누구라도 이 이사들이 주된 고용자를 위하여 업무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닌지를 찾아내야 한다. 주요 의뢰인인 회사의 상급 임원으로 있는 자에 대한 조사를 당신이 주도하여야 한다면 당신은 잠시적인 이해관계의 충돌 상황에 처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민감성은 전국의 법원마다 다르고 심지어는 같은 법원 안이 각 판사마다 다르다. 이 부분은 모든 변호사들, 그 중에서도 젊은 변호사들이 특별히 주의를 각별하게 기울여야 한다. 제7장 절차 사건에서 320일에서 330일까지 규정은 700일 내지 705조와 논리적으로 연관하여 읽어야 한다. 제7장 절차 사건에서의 주역을 하는 자는 파산관제인이다. 관제인은 파산재단의 대표자로서 행위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임무가 있다. 예를 들어 관제인은 채무자가 파산 절차 외부에서 제기할 수 있었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비슷하게 제11장 절차에서는 320일에서 330일까지 규정을 1101 내지 1109와 논리적으로 연관을 지어 읽어야 한다. 예를 들어 11장 절차 사건에서는 보통 관제인이 없고 11장은 이제 회생입니다. 7장은 파산이고 보통 관제인이 없고 그 대신에 1107조에 의하여 관제인의 역할을 하는 채무자 자신, 채무자 관리인이라고 그러죠. DIP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법인 파산이나 개인 파산에서 파산 관제인이 절차를 주도하고 법인 회생이나 일반 회생에서는 관제인이 아니라 채무자 자신, DIP, 관리인이라고 그러죠. 채무자 자신이 관제인의 의무와 책임을 떠맡는다. 관제인 특정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파산법의 조항은 채무자 관리인이 동일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게 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채무자 법인이 기존 경영자들이 채무자 관리인으로서 행동하죠. 이게 DIP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영업 과정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도 재산을 사용, 임대 또는 매각할 권한을 363조가 관제인에게 부여할 때는 채무자 관리인에게도 같은 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관제인이 권한에 전속하는 행위를 채권자 협의회나 다른 당사자가
요청하고 있는데 관제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채무자 관리인은 그러한 행위를 추구할 인센티브를 결하고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요구된 행위가 내부자를 상대로 하는 때는 더욱 그러하다. 파산법은 이 문제에 명백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법원은 파산법원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명할 권한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341조 내지 지금 이제 연방파산법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341조 내지 350조의 규정은 몇 가지 기본적인 절차 진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파산사건의 일생에 있어서 관건적인 순간 중의 하나는 341이 규정하는 제1의 채권자 집회이다. 예를 들어 7장 절차 사건에 있어서 채권자들은 341조 집회에서 파산관제인을 선출한다. 채권자들은 또한 705조 A에 의하여 사건의 진행을 감시할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파산법원의 판사는 341조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본래 1898년 파산법 하에서는 파산법원이 파산사건의 관리에 밀접하게 개입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파산법원의 개입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에 대해 결론을 내는데 필요한 정도의 중립성을 가지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1978년 이후에는 파산사건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점증하는 우려로 인하여 사건의 진행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특히 105조가 그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파산법원은 사건이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태 점검 회의를 열 수 있다. 그렇지만 파산 판사는 과거에 맡았던 역할로 되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연방지방법원에서 일상화된 사건 관리 실무를 채택하고 있다. 가장 단순한 파산 사건일지라도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에 관제인, 따라서 채무자 관리인이 행위하고 또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사업을 채권자들이 수중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이 필요하다. 이들 규칙은 대강 361 내지 366의 영역에 속한다. 이들 조항 중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채권자들에 대해 권리 실행의 자동 중지, 오토매틱 스테이를 명하는 362조이다. 자동 중지 조항은 신청이 제출된 바로 그 순간 채권자들이 모든 채권 주식 노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 중지를 도입할 것인지 아닌지. 우리나라는 자동 중지 제도가 없습니다. 아직은. 미국은 자동 중지 제도가 있어요. 자동 중지 조항은 신청이 제출된 바로 그 순간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 주식 노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자동 중지는 그 윤곽이 워낙 크게 확대되어 보이기 때문에 중지가 다만 추정에 의하여 일단 중지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망각하기 쉽다. 채권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 또는 채권자의 이익이 불충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법원이 자동 중지를 해제할 수 있다. 나아가 법원은 105조 하에서 파산법이 다른 부분이 포용한 정책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한 362조의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행위를 중지할 권한이 있다. 363 및 364는 관제인에게 재산을 매각, 사용 및 임대하고 금전을 차입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렇지만 이들 거래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범주를 벗어날 때는 파산법에 의하여 통지와 신문이 필요하고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할 수도 있다. 지금 파산법의 어떤 주요 조문에 대한 구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